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정말 모두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확산세가 급증하면서요,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저는 1차 백신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기다리고 있는데요. 1차 백신만 맞았는데도 왠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에 그 고령자들의 코로나19 확진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또 사망자 또한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백신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막이 바로 백신 접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거의 다 맞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첫 곡 소녀시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힘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직 코로나19 백신은 안 맞으셨을 네, 테고. 아직은 맞지 못했습니다. 아직 순서가 안 돌아오셨죠? 네, 순서가 아직도 오지 않아서. 네, 저는 1차 접종은 했는데 어떠세요? 왠지 마음이 네. 든든해요. 아, 그러지 않아도 주변 분들이 1차를 접종한 분들은 네네. 2차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안전한, 그러니까. 네, 나 접종 다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 2차 접종을 맞으면 코로나에서 조금 해방감을 느끼겠지 하는 그 안심, 이런 게 있어서, 코로나 백신은 역시 맞기는 맞아야 돼.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백신 네. 나올 때, 백신 나와도 웬만하면 좀 기다렸다 맞자 이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완전 바뀌어서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빨리 네. 맞고 싶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백신을 맞는 기간을 정해두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종국 동포들, 백신 접종 상황은 대충 어떻습니까? 한국에 계시는 동포들도 비슷하게 나이에 맞게 네. 같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네. 신청해서 맞으신 분들도 있고 또 동포들 중에서 중국에 이제 가시는 분들은 100% 다 맞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맞으셔야 또 저쪽에 가서 네. 자가 격리 기간도 좀 줄어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예방접종 다 끝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나갈 때 자가격리 시간이 14일에서 28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도 없어야 되지만 예방접종 다 맞은 상태에서 비자나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발급되니까 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 지역에 있는 동포들은 거의 다 맞으셨습니까? 네. 어떨까요? 거의 중국은 좀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검사나 맞는 거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양이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저희는 점이네요. 사실 지금 연령대별로 맞는 제일 큰 이유가 이게 양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인구 대비가 정말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맞았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시키려면은 백신을 맞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방 수칙은 여전히 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방 수칙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밖에 네. 나가서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손소독제가 없는 집안이 없고 네. 거의 차에나 식당 가도 다 손소독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하는 것 같고 또 요즘은 가끔 전번에 어디 갔는데
거리두기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네. 자발적으로 다 이제 예.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손 자주 씻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백신도 날짜가 잘 지켜지도록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우체통 열어보는데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 최준봉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졸업 증서에 깃든 사연이란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책상 서랍에는 장장 30여 년을 고이 간직한 성당교대학 전과 졸업 증서가 있다. 너무 오래돼서 증서의 가위가 색바래지고 부풀이 일었지만 이 졸업장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슴 시린 사연이 깃들어 있다. 일제 통치하에 자기 민족의 글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화룡 이도구 마을에 조선족 학교가 창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참으로 나의 손목을 잡고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구차한 살림에 등잔 석유마저 살 돈이 없어 어두컴컴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을지언정 내가 숙제를 할 때면 아버지는 언제나 등잔에다 불을 켜주었다. 그러나 나의 학업의 길은 그리 평탄하지가 않았다. 1960년 내가 소학교 4학년 다닐 때 굶주림에 시달린 아버지는 너희들은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영영 나의 곁을 떠났다. 그때 내 나이가 13살.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고 싶었지만 중퇴를 하고 양몰이를 했다. 집 형편이 나아지자 1963년 7월 나는 자습을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1966년에 화룡고중에 추천을 받았다. 운명에 조하였을까. 그해 6월부터 문화대혁명이 터져서 나는 하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문화대혁명에 참가했다. 그리고 1978년 대학 시험제도가 회복된 후 나는 성당교에서 대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던가. 그러나 그때 나는 결혼해서 두 애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나 그냥 대학 시험 포기할까 봐요.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 공부를 해서 아버지 유언을 꼭 지켜라. 이렇게 돼서 나의 아내는 소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세 학생의 학부모가 되었다. 당교 필업증을 받던 날, 두 아들은 축하해요 아버지를 높이 불렀고 때이른 흰 서리가 내린 아내도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80이 넘는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이 졸업장은 우리 집 가문의 대물림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나도 고령 문턱에 넘어섰다. 나는 가끔 서랍에 귀중하게 간직한 대학 필업장을 볼 때마다 간고하게 공부하던 지난 날과 아내의 뜨거운 마음을 잊지 못한다. 또 장장 30여 년, 이 졸업증서에는 내 여생의 고임돌이 되어서 사업에서도 성과를 올렸고 퇴직한 후 한국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북방동포 체험수기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오늘도 나는 졸업증에 깃든 가슴 서린 사연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문학으로 보람찬 여생을 빛내어 가고 있다. 라는 사연입니다. 참 학구열도 대단하시지만 그 가족의 정성도 참 빛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소학교 두 아들 그리고 남편 대학생 되셨고
전폭 네. 지시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네. 그 대학을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용을 읽는데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 쉬운 말은 아닌 자였나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그렇죠. 내가 다 한번 애써보겠다라는 뜻이 포함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의 분들을 참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삶을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최준봉 씨하고 비슷한 연배 분들은 그 대부분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문화 대혁명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근대 역사에서 네. 보게 되면 현대 역사에서 그 시기가 요 시기분들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신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설립되면서 경제가 다 굉장히 낙후한데 사람들 나가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일꾼들이 좀 필요한 또 대학진이나 이렇게 그 산낸 재해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사건들을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문화대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거의 그때 어렸을 때 고생을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생하면서도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 또 우리 민족이 교육열들이 다 대단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도 소수민족 55개가 있잖아요. 학구열을 한족 포함해서 학구열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네. 가게 되면 흥이 있다, 깨끗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열이 높다. 네. 그다음 우리 거의 기본적으로 한 3개 국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그중에 한 분이 또 교수님이시고. 네, 부모님들 덕분에. 네. 최준봉 선생님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뒤늦게 야학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뒤늦게 한글 공부를 하셔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집도 내시고 참 보람있게 여생을 보내시는 모습 보면 아, 얼마나 어렸을 적에 공부가 하고 싶었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80 넘은 맨세에 네. 문학의 예생을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그 시기가 아니랬다면 아마 굉장히 큰 이제 문학가나 뭐 네. 다른 일을 하고 계셨겠죠. 네. 네. 아, 너희들은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고 했는데 아마 하늘에서도 아버님께서 아이고, 참 대견하다라고 바라보셨을 거예요. 네, 그 대학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아버지 그 졸업장까지 너무 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면서 아주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계셔서 저희 모두가 최준봉 선생님의 그 학구열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신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영은의 노래 준비해봤어요. 졸업.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박영옥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용서의 매력이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용서란 단어를 뜻풀이하면 대방의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말하지 않고 끝냄을 말한다.
이 두 글자가 읽거나 말하기는 쉬우나 막상 그대로 행한다는 건 쉽지 않다. 15년 전에 나는 이런 감명적인 일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최모란 사람이 니모의 7살 난 아들 애를 데리고 들놀이를 가는 도중에 차 사고로 죽게 되었다. 비록 고의적은 아니지만 자기 차실로 남의 집 자식을 잘못되게 하였으니 최모는 이제 대방 욕과 저주를 받을 것은 물론 옥살이도 면치 못할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니모는 욕 한마디 없이 되려 그를 위안했다. 아이고, 심리 부담을 갖지 마오. 고의도 아닌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처벌해도 할 말이 없소. 속 시원하게 마음대로 하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처벌을 해도 애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 않소. 이제 또 나오면 되는 거니까 싹 잊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니모의 눈은 진작 푹 젖어 있었다. 아들을 잃은 비통인 눈물이었다. 그때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니모의 넓은 흉금과 처사의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한 여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싸움도 없이 이혼을 제기했다. 그녀한테는 옷가게 3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자기가 갖고 2개는 남편을 줬다. 친구들이 그런 남편이라면 하나도 안 줘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바보질을 하는가 물었다. 난 딸애 하나니까 식구가 둘이지만은 애 아버지는 그 여자하고 또 애를 낳을 것이니까 식구가 셋이 되잖아. 가게 2개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애 아버지가 잘못 살면은 우리 딸애가 속상할 거고 또 딸의 애탐이 내 애탐이니까. 서문나게 싸우지 않고 묵색이면서 조용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해 보게 되었다. 매일 모순과 갈등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에 용서한다면 사랑이 영원할 것이고 형제 친척 간에 용서한다면 화목한 기상이 보일 것이고 남남 간에 용서한다면 서로 간의 관계가 밀접해진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모두 유리한 용서를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 정말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2분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일반 사람은 네. 아니고 그 마음만은 성인의 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요. 네. 실수라고 하고 정말 고의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고 네. 있다는 건 보통 저희들 이제 그 TV도 보면 네. 고의적은 아니지만 막 머리카락 잡고 막 쓰러지고 막 네네.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그 사람이 인간적인 네, 그런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여기는 뭐 솔직한 심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 위로까지 해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글을 읽으면서도 네네. 굉장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 아니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 가게 3개 중에 2개를 남편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앞으로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이 네.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도를 보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데 네. 막상 여자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외도 때문에 이혼하지만 또 상대방이 잘 못 사는 거는 또 못 사는 거는 그렇죠. 보기가 안타까운 네, 거예요. 안타깝죠. 애 아빠기 때문에 용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렇지만 그 행동으로는 용서를 해야 이 사람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가끔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데 네.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맞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네. 어떻게 또 보면 빨리 또 정리를 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정말 네. 번복이라 따라배울
네. 사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내 가슴은 훨씬 더 많이 아프거든요. 쓰리고 아프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막 누굴 미워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맞아요. 나만 이제 그 화가 나는 몫은 거예요. 전부 제 몫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상대방 아마 알아도 나처럼 아프지 네네. 않고 큰 신경도 안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박영옥 선생님 얘기처럼 용서를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용서란 두 글자를 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용서라는 것을 그냥 글자는 두 개지만 네. 정말 여기에 나오는 두 분, 대단한 이 두 분처럼 행동을 옮기고 또 저는 이게 위로가 그 상대방한테 위로도 되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위로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미워한다고 애가 다시 살아날까? 그렇죠. 네. 그런데 대안으로는 다른 대안 없으니까 하나 나면 더 되지. 근데 그 하나가 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내가 좀 더 아량을 더 넓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따라 배워야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작은 일 때 화를 막 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좋은 이렇게 상담이 그 사람이 나한테 들려준 사연이 나 그보다 더 어려운데 참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무 힘든데 한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데 웃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아픔은 별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여자들 보면 항상 좀 더 힘든 여자하고 상담해야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 자, 화요일에 행복 우체통 조항조의 노래 용서 들으면서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카자흐스탄도 코로나19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시험이 치러졌을까요? 예, 카자흐스탄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지난 11일 우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제77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427명이 응시해서 무사히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또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현지 보건당국과 아주 철저한 사전 협의를 거쳤고요. 또 시험장 입실 전에 발열 체크는 당연히 또 해야 하고 네. 특히 또 KF94 마스크를 이렇게 모든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나누어주고 입실 전에 나누어주고 착용하게끔 했고요. 네. 또 물론 손소독 그리고 또 띄어앉기 등 방역 수칙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한 원장은 주재국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험장을 교육원이 아닌 현지의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를 빌려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면서요. 코로나19로 작년 한 해 동안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어 능력 시험은 외국인이나 또 재외국민
재외국민 이제 특례 대상자 혹은 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그 시험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요, 국내 대학들로부터 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수험생들 또는 또 특히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시험을 보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이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카자흐 정부가 시험을 금지시켰습니다. 모든 시험을. 그래서 인근 국가들, 우즈벡이나 인근 국가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봤는데 카자흐스탄 학생들은 시험을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생들로부터 이제 그게 이제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불만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 세계가 기상 이변으로 뭐 어느 한쪽에서는 폭염 때문에 또 어느 한쪽에서는 막 그 수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어떻습니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네. 세계에서 9번째로 이 땅덩어리가 국토가 넓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네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이 지역에 따라서 무려 섭씨 45도를 웃도는 네. 예. 또 뭐 이 동부 지역 같은 경우 돌풍, 폭우가 이어지는 아주 기상 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 지난달 말부터 섭씨 40도를 넘는 아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그래서 무려 지난달 29일 같은 경우에 수온유가 섭씨 4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이것은 최고 기온 30년 전에 기록한 최고 기온 41.2도보다 무려 4.3도 더 높은 아주 최고 기록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또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인 북부 우랄스크 기상 관측소에서는요 41.9도를 기록하면서 그 지역도 역시 종전의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또 근데 반면에 우리 동부 지역,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서는 네. 비가 자주 내리고 최대 풍속이 초속 15에서 28m에 이르는 돌풍이 몰아치면서 한여름인데도 이제 서늘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30에서 35m의 강풍도 관측되었습니다. 또 아크몰라 지역 잘 이제 이 지명이 낯설어서 우리 네네.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카자흐스탄도 북부 지역에서는요 하루에 평균 월간 강수량 34mm를 훨씬 웃도는 35mm의 폭우가 내렸고요. 네. 또 이 남부 알마티 남부 지역에서는 직경 22mm 또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네.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부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지난 5일과 6일 며칠 전이죠. 5일과 6일 이틀간 서리가 내렸고요. 또 이 같은 날 수도 누르술탄에서는 영상 2.9도 기록하면서 네. 정열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기류를 정체시키는 블로킹 현상을 기상 이변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여파로 이 같은 기상 이변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네. 하긴 한국에서도 폭염 경보까지 내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 기상 이변 속에 더구나 코로나 속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할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는 7년 전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8월 초에 최초로 실시되었는데요. 그동안 동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할린 한인의 역사, 한국 문화와 전통 등을 익히는 프로그램을 펼쳐왔습니다.
이 캠프는 해마다 열기로 한 가운데 주최 측과 후원의 변경이 좀 있더라도 청소년 캠프는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주한인회와 주한인 청년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후원으로는 한국제외동포재단, 사할린 주청년청, 주한인협회 등이 나섰습니다. 이번 청소년 역사 캠프는 지난 18일 개막해 15일까지 6박 7일간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네, 청소년 역사 캠프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되나요? 네. 후보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진행 기간도 늘릴 수 있었고 참가 학생 수도 증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로 3박 4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할린 청년청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아 이 캠프를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다라는 표 아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캠프에서 사할린 한인사를 알고 한민족 문화를 익히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많이 친해지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합니다라고 이번 캠프 지도자인 오바기뉴 사할린 한인 청년회 임원이 말하였습니다. 사할린 주의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12살, 17살의 학생 28명은 일주일 동안 아니와 구역 따라나의 마을에 위치한 휴양소에서 지내며 여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있는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위름비,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 광부 피해자비, 코사카베 망향탑, 바사르스카의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 등에도 참배하고 사할린 한인의 아픈 과거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글 쓰기 교실, 요리 교실, 장구 연수 등을 통해 한민족 문화 체험 시간을 갖고 민족 정체성 되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즐거운 크레도 하고 플래시몹도 준비했고 그리고 민족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항상 청소년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전해주는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가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이번 주는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 소식이었습니다. 2015년에 최초로 실시됐는데 그동안은 일정이 3박 4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많은 그 동포들과 단체의 후원으로 올해는 일정이 6박 7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다. 라는 표 아래 진행이 됐는데요. 사할린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12살에서 17살의 청년들 28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위령비,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된 광부 피해자비, 코르사코프의 망향의 탑, 포자르스코의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 등을 참배하면서 사할린 한인들의 과거사도 배웠고요. 또 한글 쓰기 교실, 요리 교실, 장구 교실, 또 민족 씨름 등을 통해서 한민족 문화 체험 시간을 갖고 민족 정체성 되찾는 그런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할린 한인 청소년 캠프가 사할린 한인의 역사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한국 문화와 전통을 익히는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푹푹 찌네 푹푹 쪄.
아유, 날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유, 응? 더운데 고생했어요. 아유. 대충 하고 오지 그랬어요. 아유, 어떻게 그래. 냄새 나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축사 청소를 더 잘해줘야 돼. 그렇긴 한데 당신 힘들어서 그렇지 뭐. 아유, 나 이것 좀 해줘요. 그냥 샤워하면 안 돼요? 샤워하고 이건 다르지. 아유. 알았으니까 얼른 우통 벗고 이리 와요. 준비됐으니까 얼른 이것 좀 해줘. 자, 갑니다. 자.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등도 좀 박박 밀어줘. 이렇게요? 아유, 그렇지. 아유, 시원해. 한 번만 더 해줘. 아유,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머리 다졌잖아요. 아니, 머리도 감으면 되지 뭐. 시원해요? 아유, 이것 봐봐. 너무 시원해서 소름 돋는 거 봐. 더위 싹 하셨죠? 아유, 그럼 아주 개운하구만. 당신도 이것 해줄까? 아유, 됐어요. 에이, 부끄러워하기는. 수박 썰어 놓을 테니까 얼른 들어와요. 야, 이것하고 먹는 수박은 최고지. 응? 아유, 저 같이 가. 응? 남편이 축사 청소하고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아내가 이것을 해주네요. 그러게요. 무더운 여름 이것을 하고 나면 더위가 싹 가시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상체를 굽혀 엎드린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물로 씻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등물, 목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날 등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쫙 끼얹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통을 벗어젖히고 바지는 무릎까지 접어 올리고 마당 수도가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돗물보다는 펌프질로 끌어올린 지하수로 해야 제맛인데요. 어머니가 막 펴낸 지하수로 등에 물 한 바가지 쫙 뿌려주면 어프 하는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로 시원합니다. 이것을 잘못 끼얹으면 옷이나 머리가 젖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다 끝낸 다음 등짝을 때리면서 다 끝났다고 하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면 시골집 수도가에서 윗옷을 벗고 엎드린 채로 등에다가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으면 그것만큼 시원한 것이 없죠? 등에서부터 목까지 물로 씻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등목, 2번 등산, 3번 무등.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네요. 무더운 여름날에 아버지가 일을 다녀오시면은 어머니가 마당 수도가에서 이것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등에 바가지로 물을 부어서 더위를 식히는 건데요. 특히 시골에서는 농산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하곤 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 여름철 피서법으로 이것만한 게 없었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수박이나 참외도 먹고, 그리고 또 평상에 누워서 낮잠을 한숨 자고 나면은 아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을 겁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것 많이 해보셨죠?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에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요.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사범대학을 졸업한 분들 얘기를 나눴었는데 고려인 조기천 씨가 북한의 민요 휘파람 노랫말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휘파람이라는 노래는
1990년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1990년에 북한에 리종호가 작사 작곡했다고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네.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많이 그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널리 불리고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곡은 리종호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휘파람 그 노랫말 가사는 이미 1947년에 우리 고려인 시인 조기천이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그 전에 그 여러 언론이나 책이나 이런 그 잡지에 이미 그게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이 조기천 시인이 어떻게 고려인인데 그 북한에서 그렇게 그 유행하는 그 노래를 지을 수 있게 됐냐, 이제 그것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건데. 네. 그분은 일단 그 연해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당시에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또 연해주에서부터 강제주 이전부터 그 조금씩 그 시작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시도 쓰고 훌륭한 이런 그 문학작품에 대한 평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분이 1945년에 소련군이 북한에 1945년에 진주에 들어가죠. 네. 그때 소련군의 통역이 필요해서 통역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북한에 그 남아있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시인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을 썼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휘파람입니다. 네. 근데 휘파람 가사를 쓴 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북한의 그 독특한 그 뭐랄까요, 체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사실 북한이 초기에 정권이 수립됐을 때 소련파 그리고 중국의 연안파 또 우리나라 뭐 국내파 저 남쪽에서 올라온 남로당파 여러 그 세력들이 합의해가지고 그때 그 나라를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김일성 그 중심으로 다른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그쪽 세력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삭제하고 또 더 알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이유로 사실은 그렇게 됐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휘파람도 의도적으로 아마 리종호 작사 작곡으로 그렇게 외부적으로 내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 자료에는 조기천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1945년에 북한 쪽으로 소련에서 그 뒤로 한 5, 6년 동안에 우리 소련 지역에 사는 고려인 인텔리들 한 43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이렇게 소련의 위성국가로 이렇게 체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 체계를 세우고 돌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졌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외국인으로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게 탐탁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소련에서 들어간 이 우리 고려인들의 그 번적이나 주소 또 출생지를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그쪽으로 다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기억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출신으로 나와 있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기천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예, 조기천은 명확히 연해주에서도 블라디보스톡보다는 그 위쪽으로 가면 스파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스파스크 지역은 항일운동에 굉장히 치열했던 지역이고요. 네. 또 거기에 살던 고려인들이 우리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3.1 만세운동도 그 후속 만세운동도 전개를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진주했던 일본군들이 1920년 4월 참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연해주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을 다수로 일본군이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 스파스크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도 학살을 당하고 그랬더니 항일 정신이
아주 굳건하게 자랐던 그 고려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조기천은 1913년에 그 스파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그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러시아 옴스크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네.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고려인들이 당시에 그 연해주의 집거에 살면서 생활의 기반이 그곳이고 또 당시의 언어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불편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쉽진 않았죠. 옛날에 이동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그 대단한 의지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 여건 이런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조기천 같은 경우는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이 문학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고려인들도 그런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키우고 그러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좀 받아서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나중에 강제이주 되어서도 우리 고려인들이 그 더 큰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조기천도 아마 그 당시에 고려인들의 어떤 의지나 후원을 이렇게 받아서 옴스크로 가서 공부를 이렇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옴스크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이게 참 조기천은 참 특이하게 강제이주 열차를 타지 않은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러시아 옴스크에 있는 문학부에서 공부를 4년간 하는 과정 중에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해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가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리고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문사에 들어가서 레닌기치 문학부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고 우리 이주한 우리 고려사범대 문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이렇게 네.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휘파람 노랫말을 쓴 조기천 시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